6장은 경제 성장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 성장 모형을 4장에서 봤고 이제 5장에서는 솔로 성장 모형을 봤었는데요. 그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자본 축적이 성장의 동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 축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써본다면 총 요소 생산성과 이제 자본 스탁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되는데 솔로 성장 모형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상 K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상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정상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도 살펴봤는데 정상 상태에서 왜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가,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투자율 혹은 저축률 S와 총 요소 생산성 A와 그 다음에 델타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형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봤을 때는 사실상 1인당 GDP의 국가 간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A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 A라고 하는 것과 1인당 자본 스탁 K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GDP의 차이가 결정이 되는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이제 K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그냥 K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들 S, A, 델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A라고 하는 걸 봤었고요. 결국 이제 A의 차이가 K의 차이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차이가 Y의 차이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솔로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 축적만으로는 이제 국가 간 경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뭐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은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가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사실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총 요소 생산성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당 GDP가 늘어나지 않아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 모형, 이걸 이제 우리가 라모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2018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던 폴 라모가 제시했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이디어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제 솔로우 라버 솔로우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처럼 저는 6장의 모형도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2018년에 라모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6장에서 살펴볼 라모 모형에서는 생산함수의 이제 A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5장에서는 K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봤다면 6장에서는 A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 질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모형에서 질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자, 왜 어떤 나라는 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어떤 나라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지 못했을까? 뭐 투자율의 차이,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서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라모 모형에서는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이 높고 A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이 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렇다면 Y의 차이도 나타나겠죠. 조금 더 이제 우리는 펀더멘탈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라모 모형에서 보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object라고 하는 그냥 뭐 물체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objec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활동에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사실 뭐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요? 레시피? 스펠링 이렇게 쓰나요? 레시피? 네. 네,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지를 레시피를 알고 있다면 그럼 뭐 적절한 노동과 필요한 도구들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것, object와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그젬플이 바로 요리할 때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필요한 노동, 그다음에 자본, 도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 모형에서 중요한 예들을 제가 뭐 만들어 봤는데요. 뭐 레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종의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레고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레고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블럭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일종의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거죠. 설명서 뭐 혹은 매뉴얼 이런 설명서가 있는데 사실 이 설명서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블럭들이 이제 뭐 objec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도구를,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레고의 블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뭐 아웃컴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기상 예보나 여러분 히토류, 뭐 희유 금속 이런 거는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아이폰이 이제 가장 아마도 처음 스마트폰으로 처음 이제 출시가 된 제품이어서 광고가 목적은 아니고 아이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아이폰 처음 그 아이폰 1이라고 하나요? 1세대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아이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터치 스크린 패널이죠. 그 스마트폰의 이제 액정 화면, 터치 스크린 패널 같은 것들은 이미 존재했던 기술들이고, 그다음에 그 터치 스크린 패널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기술들은 사실상 이미 존재했던 기술들입니다. 그다음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 뭐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사실 이제 애플에서 디바이스를 출시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사실상 폰 기능을 탑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그 오퍼레이트 되는 다양한 기술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었던 기술들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제 디바이스,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겠죠. 아이폰은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넣은 것이 사실상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와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결합을 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음악이라고 써는 것도 여러분 강의 노트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뭐랄까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사실 그렇게 무한히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악기도 뭐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요. 뭐 클래식 악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디지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성이라든가 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무한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혹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면 작곡가들이라든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이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장에서는 제가 비교적 지금 6장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6장에서는 비교적 모형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뭐 이그젬플들을 제가 많이 앞부분에 넣어놨는데 간단한 몇 가지만 좀 보고 모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sustainable growth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sustained growth 혹은 사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6장에서 라모 모형의 해답은 바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본 스탁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장하려면 모형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지 않는 이상은 솔로우 성장 모형은 그 자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힘이 모형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라모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라모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봤지만 뭐 대표적으로 음악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자원은 희소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이것들은 비교적 희소하지만 아이디어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혹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재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화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값비싼 희토류나 희유금속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재료들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풍부하다면 굳이 우리가 희토류나 희유금속들 같은 것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면 주어진 물체들, objects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버와 캐피탈, objects라고 제가 구분을 했는데 사실 솔로우 성장 모형의 핵심이 레이버와 캐피탈이고 우리가 이것을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생산성 A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이디어 A가 총 요소 생산성이 계속해서 늘어나 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A를 여러분 아이디어와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중에 모형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정의할 텐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과 objec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매우 풍부하다고 한다면 레이버 노동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레이버 세이빙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본을 덜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면 레이버 세이빙 혹은 캐피탈 세이빙의 형태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어진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뭐 더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뭐 재료를 적게 쓰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더 좋은 레시피가 있다면 더 짧은 시간, 더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들을 바꾸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속성,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고 이제 모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럼 물론 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규모 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이제 모형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non-rivalrous 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재화가 비경합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재정학에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정학에서의 비경합성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데요. 어떤 재화는 비경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경합적인 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비경합적인 재화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두 번 중간쯤 보시면요.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서비스라든가 그 퀄리티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 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악기들,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해서 뭐 관악기도 있고요. 뭐 당연히 타악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악기가 이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서울에서 연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오케스트라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죄송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동시에 연주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주어진 시간에 거기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연주를 한다면 다른 곳에서 동시에 연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영화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교향곡을 생각해 보시면 베토벤 교향곡을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봤는데요. 베토벤 교향곡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서울시향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서울시향은 제가 알기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뭐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오늘 뭐 저녁 8시에. 그런데 이제 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좋은 오케스트라가 또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잖아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일한 교향곡을 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8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울시향이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동일한 교향곡을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8시에 저녁 8시에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은 어떤 오케스트라가 여기에서 연주를 하든 또 다른 오케스트라가 저기에서 연주를 하든 동일하게 연주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의 어떤 실력 차이에 따라서 그 연주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베토벤 교향곡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 교향곡과 말러 교향곡을 동시에 연주할 수는 없겠죠. 베토벤 교향곡을 하나 연주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른 교향곡을 연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베토벤 교향곡이나 뭐 말러 교향곡이나 이런 것들은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과 운영체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은 제 스마트폰을 제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재화에 따라서 전혀 지금 스마트폰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재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재화들은 동시에 두 명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조금 크니까 버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버스에 처음에 뭐 한두 사람이 타면 뭐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쾌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사람이 탑승하게 되고 뭐 좌석이 꽉 차고 이제 서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버스는 비경합적인 제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계속 타서 제가 조금 불편해지면 그럼 저는 이용의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버스는 에, 경합적인 재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거의 없다면 사실 비경합적인 재화예요. 버스에 3명이 타나 4명이 타나 5명이 타나 뭐 이용의 제한을 받겠어요. 퀄리티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만약에 50명이 타고 60명이 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합적인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승한 사람들은 현저히 그 서비스나 그 퀄리티에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경합적이거나 그것이 항상 비경합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경합적인 제어겠죠.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iOS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 이외의 핸드폰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보통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iOS를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iOS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혹은 디바이스만 있으면 뭐 운영 체제는 여러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셔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게임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이 비경합적인 재화인 것처럼 운영 체제라든가 혹은 쉽게 여러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운영 체제, 뭐 다양한 게임들 돈 주고 사는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의 부품들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한번 분해해 보시면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방법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의 부품들을 가지고 누구나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사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저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겠죠. 부품 사다가 조립하면 스마트폰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가 사실 뭐 관건이긴 하겠지만 여하튼 제조 방법은 비경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허에 의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경합적이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특허로 어떤 제조 방법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금방 비경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소송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특허 소송, 특허 분쟁. 그래서 object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 자본 같은 것들은 뭐 오케스트라를 노동이라고 사실 이제 저는 구분하지는 않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건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별로 관련이 없어서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부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obje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오케스트라 혹시 가족분들 중에 오케스트라에 에서 몸을 담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object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object 뭐 저도 object죠, 그렇죠? 저도 object입니다. 대체로 이제 경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뭐 교향곡이라든가 뭐 협주곡이라든가 혹은 뭐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뭐 게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비경합적, 레시피, 뭐 제조 방법, 매뉴얼 다 비경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을 때 B라고 하는 사람도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용되기가 쉽고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살짝 바꿔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뭐 여러분 무엇이 아이디어인가 아직도 좀 개념이 없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게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그 레시피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 무슨 핫도그를 만드는 방법, 뭐 아니면 어떤 정말 맛있는 뭐 음식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뭐 요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든다면 정확히 계량을 해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확히 계량을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퀄리티의 차이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레시피를 쓴다 그래서 그 레시피가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에서 비경합성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또 표현이 하나 있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배제 불가능성 혹은 뭐 비배제성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제 불가능성. 그러니까 exclude하는 게 이제 배제하는 거잖아요. 빼버리는 거잖아요. exclude입니다. exclude가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제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non excludab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excludable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어떤 재화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on-excludable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 서비스, 뭐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겠죠. 국방 서비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 베네핏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위험한 곳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있고 이제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뭐 비슷한 지역에 산다면 뭐 여러 가지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지역에 산다고 한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실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먹고 하면 사실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막 피해 다닌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국방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치안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뭐 요금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배제 불가능성이죠. 그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거를 그 베네핏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방 서비스 돈 안 내면 제공해주지 않는다. 굉장히 넌센스잖아요. 그러면 한국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배제 불가능한 그런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 서비스나 뭐 여러분 치안 서비스도 비경합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물론 이제 치안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뭐죠? 저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뭐 관할 구역, 그러니까 경찰서든 뭐 아니면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런 이제 사법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이제 관할 구역이 있죠. 근데 그 관할 구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산다면 경찰 숫자라든가 혹은 뭐 이런 치안의 서비스는 그대로 일정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탑승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뭐죠 관할 구역에 거주한다면 사실상 이제 치안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이제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받는 서비스의 퀄리티라든가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이제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인구가 몇 명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뭐 국방 서비스가 퀄리티가 뭐 더 떨어지는 것이 또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공공재에 해당하는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는 이제 비경합적이면서 배제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 배제 불가능성은 여러분 재정학에서 배우실 거고요. 여기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비경합성이에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요. 품질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규모 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앞부분에 몇 가지 이그젬플들은 제가 스킵하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강의 노트를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함수를 통해서만 규모 수익 체증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모 수익 체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본도 2배 해주고 노동도 2배 해줬을 때 산출량이 똑같이 2배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규모 수익 체증은 그렇지 않아요. 규모 수익 체증은 모든 투입 요소를 2배씩 해주었을 때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합니다. 규모 수익 불변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투입 요소를 2배 해주었을 때 생산량도 2배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바로 규모 수익 불변이에요. 규모 수익 불변은 투입 요소가 모든 투입 요소를 뭐 예를 들면 2배입니다. X배라고 해도 괜찮아요. 투입 요소를 2배 했을 때 생산량 Y겠죠. 산출량이 2배 늘어나는 경우가 바로 규모 수익 불변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규모 수익 체증이에요. 뭐 앞에 이그젬플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이 속도로 가다가는 기말 시험 때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제가 이제 커버해야 되는 토픽들이 있는데 그 토픽들을 제가 다 못 커버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금 불필요한 설명들은 넘어가고 여러분 이해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넘어가고 주로 뭐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함수인데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앞서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총 요소 생산성 A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투입 요소라고 보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6장 라머 모형에 들어오면 A는 사실 축적 가능한 투입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A를 우리가 knowledge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A는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아이디어들의 이제 집합체다. 마치 캐피탈 스탁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A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non-rival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용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투입 요소 형태를 갖는 것을 이제 우리가 A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전체로 만약에 어느 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이컨 바이오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난리지를 늘렸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어떤 방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A가 늘어난 거잖아요. 경제 전체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A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컨바이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약업체,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모든 제약업체에서도 이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A가 만약 2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 회사에서 이칸바이오에서 2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칸바이오에서만 2배가 된 게 아니라 사실상 경제 전체로 2배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non-rivalry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A도 일종의 투입 요소로 간주를 한다면 K와 L만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A는 일정한 상태에서 K와 L만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A도 2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도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입 요소가 2배가 될 때 K도 2배가 되고 L도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산출량은 2배 이상 늘어나겠죠. A도 똑같이 2배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어떤 주어진 하나의 생산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A를 투입해서 우리가 축적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투입 요소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도 우리가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일정한 경우겠죠. 그래서 K와 L만 2배가 되면 산출량은 기본적으로 2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A를 제거해 버리면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예요. 그러니까 A가 변하지 않는다면 A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하지만 우리가 A를 축적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입 요소라고 간주한다면 A도 똑같이 늘려줘야겠죠. A가 투입 요소니까. 그래서 모든 투입 요소를 이제 2배 늘려주면 산출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간단하게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이제 4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독점권의 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이제 뭐 항생제, 이건 뭐 백신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백신. 백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서 그 다음에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한 회사가 제약회사가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를 통해서 그 백신 제조법이 만약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뭐 제약회사들이 뭐 너도나도 없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을 했을 텐데 최초 백신을 개발한 회사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냥 다른 제약 회사들이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조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컴파운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뭐 물론 이제 성능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아세트아미노펜 가지고 이제 그 뭐죠 저기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 타이레놀하고 약간 효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먹어보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타이레놀 먹었을 때는 되게 잘 낫는 것 같은데 그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아세트아미노펜 가지고 만든 그 진통제를 먹으면 왠지 좀 빨리 안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느낌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하튼 만약에 제조법이 비경합적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제조법은 비경합적이죠. 항생제 뭐 백신 만드는 법이 나왔는데 그거 뭐 다른 회사가 그대로 베껴 쓴다 그래서 백신 제조법 자체가 막 이렇게 훼손되거나 제조법 자체가 막 이렇게 변형되거나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항생제 혹은 뭐 백신의 가격은 사실 굉장히 하락할 거예요. 뭐 한 도스에 뭐 한 1달러 정도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완전 재료비 정도로 떨어지겠죠. 뭐 누구나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공장이 있는 제약업체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거의 뭐 제조비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누구도 이러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뭐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그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항생제도 국가가 만들어야 되고 공익 사업이라고 뭐 아니면 이런 비슷한 심지어 진통제마저도 공익 사업이라서 국가가 만들어야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명과 삶과 뭐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심각한 뭐 지장을 초래하는 거라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뭐 이런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다 모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면 뭐 누가 이런 연구 개발에 참여하겠어요. 그렇다면 항생제도 우리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각한 질병은 아니겠지만 뭐 다양한 심지어 진통제라든가 혹은 뭐 알러지 약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알러지에 대한 또 약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감기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뭐 특허라든가 이제 저작권을 일종의 보장하는 것이죠. 페이턴트, 그다음에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장해 주고요. 뭐 짧게는 20년, 뭐 길게는 뭐 30년 이렇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직접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연구 개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사실 뭐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뭐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걸 텐데 이게 사실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해서 정말로 마켓 밸류가 높은 그런 치료제라든가 이거 백신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에 최우선으로 성공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도 엄청난 수익을 얻지만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들도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뭐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제약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해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굉장히 막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백신의 성능, 효능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실험들, 임상 실험들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서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뭐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고 한다면 정부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무원들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 어떤 막대한 이윤이 발생을 해도 그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뭐 연봉의 뭐 한 20% 연봉 뭐 많이 받는 사람 뭐 한 1억 정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봉이 뭐 높아봐야 한 1억 한 2천 1억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이런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성과급을 지급할까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제 생각에는 한 연봉 1억에 20%인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어떤 그 이쪽 뭐 바이오 메디컬 쪽에 뭐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건 뭐 연구의 윤리나 무슨 개인의 도덕성이나 무슨 뭐 이런 뭐 사심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걸 백신을 개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 연구소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어디론가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어떤 제약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사실 우리가 흔히 관찰하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직접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민간 제약 회사에 이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게 만약에 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 왜 특정 기업 혹은 특정 무슨 제약 회사에 지원을 하느냐, 혹은 뭐 특정 연구소에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 뭐 비난의 소지가 있다면 그럼 뭐 대학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인데요. 연구개발에 관심이 이제 많고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공무원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지 말고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요. 근데 관심도 많고 재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탤런트를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능력이 있고 뭐 탁월한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거나 네, 혹은 뭐 법학 전문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뭐 이런 물론 뭐 다 좋은 진로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가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그래서 뭐 수행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뜻이고요. 이어지는 동영상 클립에서 이제 라머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